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은 요즘 핫 이슈죠. 3기 신도시 관련된 내용과 어, 간단하게 좀 분석을 좀 하겠습니다. 우선은 요번에 그 정부에서 최근에 좀 급작스럽게 발표했죠. 3기 신도시에서 고양 창릉지구, 그리고 부천 대장지구 이렇게 좀 두 군데를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은 이게 갑자기 왜 급작스럽게 정부에서 좀 발표를 했을까요, 여러분? 아무래도 강남 집값이 이제 급매물들이 많이 빠지고 서울 시내 집값이 급매물이 빠지면서 조금씩 오를 기미가 보였다고 판단을 해서 부랴부랴 상기 신도시를 발표를 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 부동산 혹시라도 그 가격 상승이 정치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된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좀이라도 이제 그 집값이 오르면 상당히 이제 부담스럽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정치적으로. 네. 근데 어찌됐건 요번에 그 3기 신도시를 발표를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저는 정부 정책이 실책을 또 한 번 더 입증하지 않았나,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왜냐하면 서울 재개발 재건축을 막은 상태에서 어, 아무리 서울과 가까운 상기 신도시를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과연 서울에 있는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을지도 관건이지만 또 워낙 이 불만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다 감당하고서도 실제로 3기 신도시가 얼마나 빨리 진행이 될까는 조금 두고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좀 3기 신도시 관련해서 이제 수혜를 입을 지역과 또 어디가 또 좀 피해를 보는 지역이 있을지 한번 제 나름대로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우선 고양 창른지구 같은 경우에는 고양 창른지구가 생김으로써 아무래도 기존에 제 생각은 1기 신도시인 일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좀 피해를 상대적으로 좀 더 받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존의 1기 신도시 일산 같은 경우에는 좀 노후화된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또 이제 오히려 일산보다 더 가까운 곳에 신도시가 생기면 가뜩이나 지금 운정 신도시로서 인구가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고양 창릉지구가 생기면 아무래도 일산 신도시가 좀 가장 많이 타격을 받을 것 같고요. 수혜를 입을 지역은 지금 원흥지구나 삼성지구도 이쪽 택지개발지구로 이제 새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연계가 돼서 개발이 되면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서 원흥이나 삼성지구 같은 경우에 또 향후 지하철이 연결이 같이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오히려 좀 호재이지 않을까, 원흥지구나 삼성지구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이제 운정신도시도 말 얘기가 있는데, 운정신도시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피해를 입을 단지긴 하지만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일산보다는 상대적으로는 덜 받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그 주택을 원하는 수요층들이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층이 강하거든요. 근데 운정신도시는 그래도 새 아파트들이 많고 새로 이제 조성된 단지이기 때문에, 이기 신도시이기 때문에 새 아파트가 많아서 아무래도 운정신도시의 수요층 이탈보다는 일산 신도시의 수요층 이탈이 더 크지 않을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고양 창릉지구 같은 경우에 수혜를 입을 지역은 원흥과 삼성지구의 아파트들, 그리고 좀 피해를 볼 단지는 일산 신도시, 그리고 이제 운정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일산보다는 덜 받지만 그래도 뭐썩 좋은 호재는 아니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그 다음에 이제 부천 대장지구 같은 경우에는, 부천 대장지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장 제가 볼 땐 피해를 입을 단지 지역은 제가 볼 때는 검단 신도시 같아요. 검단 신도시. 왜냐면 검단 신도시는 지금 아직도 미분양이 좀 있고 또 아직 분양할 게 많이 있거든요. 이제 검단 신도시가 이제 가장 좀 타격을 입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 김포 한강 신도시도 좀 피해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선 그 김포 한강 신도시는 그나마 다행인 게 지금 올해 7월에 그 도시철도가 개통이 되잖아요. 그래서 당장 올해 7월에 도시철도가 개통이 되면 김포공항과 이제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김포 한강 신도시, 그리고 김포 한강 신도시는 이미 도시가 거의 한 80% 90% 이상이 완성돼가는 현재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제 검단 신도시는 앞으로 분양할 것도 있지만 김포 한강 신도시는 이제 더 이상 분양할 게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도시가 거의 완성되는 분위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러니까
부천 대장직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할 수도 있지만 한강 김포 한강 신도시는 그래도 검단 신도시보다는 좀 피해를 덜 입다. 예, 그래서 근데 검단 신도시가 이제 그 피해를 좀 덜 보려면 5호선 연장이 빨리 돼야 돼요. 검단 신도시가 이제 바라는 게 이제 5호선이 김포 한강선이라서 5호선 연장 계획이 좀 있잖아요. 이게 빨리 될 수 있도록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의 핵심이 뭐냐면 제 생각은 3기 신도시로 인해서 기존의 그 구 신도시, 그러니까 부천 중동이나 부천 중동도 좀 노후화된 아파트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천 중동이나 그 다음에 일산 신도시들이 좀 노후화된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피해를 더 볼 수 있다. 그리고 김포 한강 신도시나 운정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피해를 입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새 아파트가 많이 있고 도시가 이제 거의 완성이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도 일산이나 부천 중동보다는 중동 신도시보다는 피해를 좀 덜 보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분석을 좀 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또 말씀드린 게 지금 정부에서는 이거를 이제 자족도시 기능을 해서 지금 이쪽에 이제 아파트만 짓는 게 아니라 기업들을 유치시키 자족도시 개념으로 이제 기업들을 유치시켜야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 근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기존에 그 오히려 이제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면 오히려 요게 그 일산이나 또 중동 같은 경우에는 또 일자리 창출이 되기 때문에 이제 또 호재로도 작용할 수 있는 건데 과연 그거는 이제 향후 어떻게 계획이 잡히고 또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도시가 발표됐다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고요. 향후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되냐에 따라서 좀 희비가 엇갈리고 그에 따른 지역적인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지역들이 이제 생겨날 거로 예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과연 이제 지금도 이제 지금 파주나 이쪽 일산에서는 지금 엄청나게 지금 반대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주민들이.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과연 가능할지, 그리고 개발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빨리 진행이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3기 신도시를 이렇게 조성한다는 계획이 발표됨으로써 또 한 가지 놓친 게 있는데, 정부에서 놓친 게 있는데 뭐냐면 서울에 대한 수요는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건 수도권도 수도권이지만 그래도 서울이거든요. 서울. 근데 서울은 지금 아시다시피 공급할 땅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재건축 재개발을 막은 상태에서 기존의 3기 신도시가 발표가 나면 이제 서울의 아파트, 서울의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더 증가할 게 뻔하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향후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제가 이제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그, 정부 정책이 너무 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원래 애당초 처음에는 뭐라 그랬죠? 뭐, 더 이상 공급은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해서 재건축 재개발 받고 다주택자들한테 집을 팔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그게 안 되니까 이제 3기 신도시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 이제 공급 방향으로 이제 선회했고요. 조정 지역, 비조정 지역에 따라서 청약도 다르고요. 양도세도 다르고. 그죠? 그 다음에 뭐 2주택이냐 3주택이냐에 따라서 다르고. 사실 요즘 그 세무사들이 양도세를 아예 포기하는 세무사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워낙 세법이 많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책 자체가 점점 누더기가 되는 거예요. 세무사들도 모를 정도로. 세무사들이 모를 정도면 전문가들도 헷갈릴 정도고, 그러면 일반인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당히 지금 말이 많고요. 세법이 워낙 많이 바뀌다 보니까 또 잘못해서 이제 세금 폭탄을 맞으신 분들 계시고요. 근데 저는 한번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애당초 그 집값이 이게 집값 자체가 이게 문제였다고 하면은 제 생각은 그냥 기존 그 정책은 그대로 냅두고, 기존 정책은 냅두고 조정적 비조정적 이렇게 나누지 말고 그냥 그대로 냅두고 2주택자부터는 혹은 3주택자부터는 내가 내는 재산세 보유세 있지 않습니까? 재산세 종부세를 그 주택수에만큼 활증하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세채면 뭐 기존의 재산세가 뭐 100만 원 나왔다? 그럼 거기에 뭐 3배 그럼 300만 원이잖아요. 4채면 4배 400만 원, 100채면 100배잖아요. 100배. 그런 식으로 누진적으로 과세를 했으면 어땠을까?
아니, 내가 돈 있는 사람들이 집을 사고 팔고 하는 거는 사실 전혀 문제가 없는 건데, 아니,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주택수의 만큼, 주택수가 만약에 정말로, 어, 문제의 본질이었다고 생각이 되면, 그 주택수만큼 재산세나 보유세를 올려서, 누진적으로 올려서, 그렇게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굳이 뭐 조중지역을 나눌 필요도 없고, 비조중지역 할 필요 없고, 조중지역일 땐 양도세가 중과가 되고, 비조중지역일 땐 안 되고, 지역마다 나누고, 어느 지역은 또 청약은 어떻게 되고, 이게 너무 헷갈리잖아요. 예.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만 했어도 어느 정도는 않았을까, 집값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쉽거든요. 또 양도세 중과를 하게 되면, 계속 말씀드렸듯이, 아니, 누가 팔겠어요, 사람들이. 양도세 중과하는데. 내가 예전에 팔면은 세금이 3천만 원 나오는데, 지금 양도세 중과해서 6, 7천만 원 나오면, 누가 팔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팔겠어요? 다 증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도 증여하는 거고, 고위 공무원들도 증여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본질을 너무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그 유명한 공식 중에 E는 MC 제곱이라는 거 있죠? 그게 진리잖아요. E는 MC 제곱.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는 질량하고 빛의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주장이 에너지가 된다는 얘기인데, 뭐 제가 물리를 뭐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 그런 진리는 사실 단순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정책도 좀 단순하게 그냥 기존 다 냅두고 단순하게 그냥 주택수에 따라서 보유세만 좀 올렸다고 했어도 사실 전 이 지경까지는 안 됐을 것 같은데, 정부 정책이 좀 실패로 인해서 오히려 좀 역효과가 나고 향후 더 역효과가 날 여지가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답답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왜 이런 정책을 만들고 할까 좀 저도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 요새 드는 생각은 뭐냐면, 너무 이 정책을 만드시고 정치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주로 운동권 출신들이 많으세요. 운동권. 대학교 다닐 때 운동하셨던 분들. 근데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그 운동권 하셨던 출신들 보면 사고방식이 되게 현실적이지 않아요. 비현실적이거든요. 이상만 쫓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상만. 돈키호테처럼 그냥 이상만. 현실은 무시하고 이상만 쫓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운동권 출신들이 현실보다는 이상을 쫓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현실과 어긋나는 정책들이 내놓는 거고, 지금 어제 사실 북한이 미사일 쐈잖아요. 근데 이 와중에 저는 그 북한에 쌀을 보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북한에 자꾸 이런 미사일 쏘고 할 때마다 우리가 거기에 수긍해서 조금씩 빈틈을 보여줘서 쌀을 보내고, 또 거기에 이제 굴복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면 이 작은 틈이 점점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미사일 쐈는데도 불구하고 쌀을 보내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막아야 되고, 애당초 그 미사일을 안 쐈다고 하면 좀 생각을 해야겠지만, 지금 어제처럼 그 ICBM 미사일 발사했으면 저는 좀 우리 정부도 좀 단호하게 좀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지금 외교가 북한에 너무 저자세인 것 같아요. 저자세고, 여러분 제가 자꾸 부동산 얘기하다가 같이 좀 정치 얘기가 됐네요. 또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가장 큰 적폐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네. 물론 이제 일본도 우리나라 뭐 침탈한 역사도 있고 하지만, 저는 가장 큰 적폐는 북한이라고 봐요. 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장 큰 적폐를 냅두고 지금 적폐 청산한다고 지금 난리잖아요. 가장 큰 적폐는 북한이에요. 우리 현재 뭔가 좀 본질을 좀 많이 모르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얘기하다가 갑자기 정치 얘기를 빠져서, 부동산 하다 보면 정치 얘기 안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네.